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에 페이퍼 컴퍼니가 들통이 나자 모든 계약을 비공개 처리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아닌 것인지 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좀 흑막이 매우 궁금해지는 소식이죠. 다누림 건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다누림은 누구 겁니까?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다누림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에서 의문스러운 지점들과 이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해명들에 계속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석연치 않은 해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제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된 바 취재한 내용까지 좀 추가를 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대통령실 해명부터 좀 조명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기사를 함께 보시겠지만 앞으로 나라 곳간을 정말 숨겨서 제대로 털어 먹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인지, 책임까지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실 문제가 아니다, 비서실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굉장히 이상한 해명을 내놨거든요. 자, 일단 관련된 내용 머니투데이의 기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죠.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되었다 라고 하니까 전 조달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자, 대통령 비서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문제가 많다.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것이 공개됐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의 공사 계약건은 디브레인, 그러니까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해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이전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건이 알려진 게 문제라고 하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해명, 이 해명은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직전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한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누림건설이 맡은 간유리공사 외에 3층에서 8층 가설벽 철거, 유리칸막이 설치, 천장 화재 감지기, 에어컨 공조기 이런 것을 이동해 설치하고 통신설비 이설공사, 전등 교체 등을 비서실이 발주했다. 이들 계약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달청 시스템에 별도로 등재하지 않았고 비공개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 해당 조항의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국가 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확인을 쭉 해보니까 다누림건설 외에 비서실이 추가로 발주한 공사 계약 고유 번호 또는 비실명 증빙 자료 제공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통령실에다가 자료 제공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 보안상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죠. 의혹 해소를 위해 이런 자료를 추가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든 겁니다. 자, 대통령실 설명대로 다누림건설 계약건이 애초에 비공개 사유였다라고 한다면 이전 정부가 디브레인에 등록한 수의계약 상당수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전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서 예산을 투입한 수의계약 거래 내역을 대부분 공개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계약은 1995년부터 1084건, 대통령 경호처 계약은 2008년부터 1,400건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외부 업체와 맺은 각종 계약건이 모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금액, 업체명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8년 12월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내 한 시설물 신축공사 설계 변경 계약을 한 대형 건설사와 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일은 12월 26일, 계약금은 2억 3,760만 원 등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또 다른 대형 건설사와 맺었던 약 39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도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내 약
8억 원 규모의 장애인 시설 설치,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약 5억 원 규모의 상춘제 단청 공사 사업 등도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건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고유 번호 역시도 부여가 되어 있었죠. 보안을 요구하거나 기밀이 중요한 경우에 계약명을 일부 비실명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계약 금액과 업체명 등은 필수 정보로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건의 이 공개 사유를 이거 대통령실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공개하려고 했다, 그 조달청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 지금껏 역대 정부들은 이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든 공개든 결국 대통령실의 판단에 의한 결정인 것이지 시스템의 오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대통령실 보안 자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공개로 돌리려고 했다, 비공개로 이야기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심지어는 뭐 방탄조끼 아니면 총기 이와 같은 여러 더욱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 수의 계약건도 공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공개 사유, 역대 정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들의 비공개 사유는 명분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간유리 설치 공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유리 설치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보안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 간유리 사이에 뭐 부적이라도 붙여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간유리 시공이 아니라 별도의 무언가의 다른 시공이 섞여 있는 건가요? 그 영세한 업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황당한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발주권 모두 비공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전부 다 감춰놓고서 나라의 곳간을 제대로 한번 털어 먹어보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지는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의 형태라고 해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에라도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인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통제와 검토를 일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우리가 이 사안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부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또는 윤석열 정부의 특정 인사가, 내부의 아주 이 핵심적인 인사가 자신과 어떠한 특수 관계인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사안의 문제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근데 이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와 검토를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의혹을 해소할 의지도 없는 걸 넘어서서 이런 논란에 주목하는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지적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를 하더니만 정작 이들이 소통하는 대상에 국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통하는 것에는 그저 자신들과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 왔던 특수 관계인들에게만 있어 왔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좀 전에 이 보신 대통령실의 주장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소식인 건데, 어제자 그 시민언론 열린공감 채널에서의 그 보도 내용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열린공감의 이 내용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열린공감에서 인척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나 엊그제도 저희 시사발전소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도 취재를 해본 결과 최은순 씨의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 그 인척관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친인척 관계보다는 다른 모종의 특수 관계로 살펴서 이 내막을 살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역시나 열린공감에서의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인척관계가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최은순 씨의 남동생으로 특정되어 의혹이 퍼졌던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그 최은순 씨 외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 보도에서 일부 언론이 왜 그 병산리 일대의 그 5개 필지 중에 2개 필지의 최초 소유권자를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뭐 최은순 씨의 동생 소유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은순 씨의 동생 소유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서 이 논란의 의혹이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최은순 씨의 동생이 아니라 최은순 씨 친오빠 최만종 씨의 명의였던 거고요. 그리고 최만종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자인 아들 최준규 씨로 변경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보도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에 있어서 최은순 씨가 막내라는 점에서 형제 관계에서 특정되는 그런 보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도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적 관계를 좀 보기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인적 관계인 것을 둘째 치더라도 이 수상한 수의 계약의 문제점, 이것은 특수 관계인과의 연결된 부정한 방식의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해 보이는 의아스러운 지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였고 오늘 이제 세 차례 짚어드리는 건데, 어제까지 두 차례 짚어드렸던 부분, 이 문제가 심각한 사건의 내용을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의아스러운 지점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하고요. 저희가 취재하고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이어서 열린 공감에서 지적한 내용까지도 좀 살펴보죠. 자, 일단 요약의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고작 6개월짜리의 신생 업체가 수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점 아니겠어요? 작년 11월 말에 설립이 된 걸로 나옵니다. 주소지도 김승혜 대표, 다누린 건설의 대표가 거주하는 곳에 이 다누린 건설의 위치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지난번에 그 로드뷰를 통해서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에 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근데 그 전원주택의 로드뷰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 어디에도 다누림 건설이라고 하는 업체를 특정할 만한 간판이 없었죠. 회사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냥 거주지에 불과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초급 기술자 한 명에다가 거기에 국가기술 자격 그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알려져 있는 그 기능사 한 명, 이렇게 총 2명의 굉장히 열악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시공 능력 평가액도 3억 7천이죠. 그래서 따라서 한 7억에 가까운 집무실 인테리어 시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회사인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최고 보안시설의 인테리어 시공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지점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급하게 공사 가능한 업체를 찾았다라고 했던 이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치가 대통령실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 무려 포천에 소재한 회사였던 것이고요. 참고로 급하게 찾는다라고 하면요, 대통령실 인근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인테리어 회사가 정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 숨고라든가 또는 뭐 크몽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더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숨고나 크몽을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 한 1분에서 2분 만에 견적서가 정말 수십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업체들이 근무하던 시간에 이것을 이제 견적서를 요청을 하면요. 그런데 비서실이 굳이 수소문해서 찾은 곳이 포천이라는 것은 애초에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서 비교를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 비교 견적서를 받았다라면서 어렵지 않은 시공에다가 뭐 자재값과 인력비를 따져도 7억에 가까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용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싼 금액대의 그 회사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6억 8천만 원 가까, 거의 7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세한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포커싱을 했었던 건데, 자, 비교 견적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4-5군데를 알아보면서 가장 저렴한 게 6억 8천이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데,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반적인 어떤 광급 사업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서라든가 또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여러 업체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소규모로 이제 정부 사업을 받아서 운영되는 제하청이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것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 비교 견적을 여러 업체에다가 안 받아요. 그냥 소통하는 그 단일적인 그 해당 업체에다가 비교 견적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 비서실이 연락하지 않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다누림 건설에 직접 연락을 했고, 그 다누림 건설에다가 비교 견적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누림 건설에 보유 중인 다른 사업자 명의의 견적서, 이걸로 본인 다누림 건설에서 들어가는 견적서보다 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임의로 적어서 견적서를 비교 견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매번 다른 업체에다가 이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을 테니 사문서 위조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엮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해당 업체의 대표 김승혜 씨가 무려 12년의 업력을 보유한 한솔건축 하우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관련된 내용도 제가 정보를 다 보여드렸는데, 굳이 새로운 신생업체 이 다누림 건설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지점 아니었습니까? 자, 관련 업력에 대해서는 사람인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보여드렸는데 매우 의아스러운 지점입니다. 업력이 12년이나 있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고작 250m 거리에 있는 OSB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점도 매우 의아스럽죠. 그래서 제가 OSB 그 저축은행을 쭉 다 살펴보니까 서울 경기권에 그 OSB 저축은행이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만. 그런데 하필이면 아크로비스타의 인근의 그 OSB 저축은행으로 갔다. 참 공교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의 리모델링 그 공사 100몇십 건을 모두 경호처가 발주를 담당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근데 다누림 건설 건만 비서실에서 따로 신경 써서 발주를 했고, 그리고 비서실 발주의 유일한 수의 계약이었다라는 점도 매우 이상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제 더해서 이 제가 그 계속 정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언론 그 열린공감이라는 언론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이제 덧붙이게 되면 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다누림 건설의 설립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다누림 건설의 출발부터가 지금 문제였던 거죠. 자, 최초에 이 다누림 건설 DRC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한 12일에 DRC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고작 18일 만인 11월 30일에 소유권이 김승혜 씨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누림 건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천의 그 공단으로 그 사무실을 이전한 거고요. 그 허름한 거의 뭐 폐가 같은 곳에서 포천 그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다누림 건설의 원 소유자가 김승혜 씨가 아니었다라는 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안효식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고, 그리고 이 안효식 씨가 임미숙이라고 하는 인물을 감사로 선임해서 이 소유했던 회사가, 그 법인 회사가 전국에 26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충격적이게도 이 회사들 대부분이 건설업종의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26개 모두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을 이 열린공감에서 취재진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 업체들의 주소로 다 가본 거예요. 주소지로 다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업체들이 운영 중이었던 거죠. 뭐 중식당을 운영하는 곳이거나 뭐 병원이거나 뭐 11년째 뭐 운영을 하고 있던 카페라든가 뭐 철물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사업장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그냥 소유권자만 안효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해당 법인 회사들, 그러니까 안효식 씨가 설립한 법인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된 그 건물의 건물주도 그렇고요. 현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법인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안효식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요. 알아봤자야 어떻게 알았냐면 법인이 설립되면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편물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물 자꾸 안효식이라는 인물로 우편물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안효식이라는 이름 정도는 그 우편물 받아봐서 안다 정도는 있었는데, 여기 이 사업장 그 현 그 주소지의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법인이라는 것이 일단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건데, 이 말인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마저도 위조를 해서 불법적으로 주소지가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점이 특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혀진 게 무려 26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미숙이라는 인물이 감사로 등재된 그 법인,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안효식이라는 인물과 임미숙이라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회사만 26개인 거지, 개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수가 100여 개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부부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러한 불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 오다가 소유한 법인 중 2개를 이제 2021년 11월쯤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논란의 다누림 건설인 거죠. 자, 참고로 이 다누림 건설과 굉장히 동일한 패턴의 어떤 소유권 이전도 역시나 그 안효식 씨가 만든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에서 등장을 해요. 그 거래 공통된 패턴이 등장을 하죠. 무슨 오원건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인가 2001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2월 13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같은 해 3월 2일에 마찬가지로 다누림 건설처럼 딱 18일 만이었어요. 딱 18일 만에 안효식 씨가 사임을 하고 김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유권을 이렇게 김미영이라는 인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누림 건설하고 공통된 패턴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 안효식이라는 인물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모종의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로 장사를 해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법인 설립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기록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열린공감에서 포착을 한 이 26개의 법인들 중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달에 그 설립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왜 어떻게 그 시점에 윤석열의 당선이 확인된 그 시점이었던 그 5월 중에 이 법인 설립이 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페이퍼 컴퍼니의 필요성이 그들 이 카르텔에서 언급되었고 그리고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무엇보다 특히나 가장 의아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자, 5월에 집중된 페이퍼 컴퍼니 법인 설립보다도요. 자, 이미 한솔건축 하우징이라고 하는 12년의 업력을 보유한 인테리어 회사를 김승혜 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의 주요 업무 중에는 건물 리모델링 똑같아요. 그냥 다누림 건설하고 똑같은 동종업계 회사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뭐 유리, 뭐 공사도 계속 해왔던 그 어떤 업종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만 따져보게 되더라도 당연히 다누림 건설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을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페이퍼 컴퍼니를 사들였고 또 그 페이퍼 컴퍼니로 출발한 회사가 하필 공교롭게도 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비서실과의 직접 수의 계약을 거친 것인지 그렇게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이게 가장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자, 안효식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누림 건설의 대표이사 김승혜 씨와 그리고 사내이사인 최종원 씨 이 세 사람 과연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가 특정돼야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취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열린공감의 어제자 보도 내용 중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중에 한 곳의 주소지의 경우는 신천지 교회가 위치한 곳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다누림 건설을 통해서 또다시 연결되는 대통령의 신천지 유착 의혹에 대한 내용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추가적인 이것도 취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나 신천지와의 유착 관련된 것이 대선 기간 아니 경선 때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필 다누림 건설의 임원인 김승혜 씨와 최종원 씨가 모두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개명을 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의아스러운 지점으로 등장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건진법사의 그 한자 뜻과 비슷한 형태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뭐 한때는 뭐 양딸 아니냐 또는 뭐 수제자 아니냐 이런 의혹 등이 있었다는 점을 좀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이 최종원 씨하고 김승혜 씨도 그 두 사람도 같은 이유로 개명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비슷한 무속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취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좀 확인되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요건에도 맞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맡을 수 있었던 것에 아무래도 친인척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강진구 기자는 어제 이제 보도 과정에서 이런 지적도 했죠.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주술적인 무언가를 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 사건의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점 아주 뭐 시원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 계약의 형태 그 자체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설립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장사를 하던 안효식이라는 사람과의 이 연결점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계약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배후 세력의 존재 유무에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인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다누림 건설은 누구 겁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